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 남상미입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충북 공약의 보류, 폐기율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의원들의 공약 이행도를 높이기 위해선 선거 과정부터 당선 후 의정 활동까지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약 60일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충북 지역의 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석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사회복지학부 복지행정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미디어 날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아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현재 전국을 키워드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엄 교수님. 네, 요즘에 그 정치권을 보면 무소불위의 정치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못할 바가 없다는 것이죠. 지난번 때 저희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막말, 말 바꾸기, 그리고 가짜뉴스 생산하고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공천 전국에서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논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공천, 선거에서 승리를 위한 것으로만 보이고 국민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때 좀 씁쓸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말 무소불위의 정치, 만능의 정치인데 이왕이면 이러한 전투력을 좀 국민들을 위해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표 대표님. 네, 저는 4월 즈음에라고 뽑았는데요. 점점 더 멀어져 간다라고 시작한 노래가 있죠. 노래를 불러보고 싶었는데 부르진 않겠습니다. 그 노래 말처럼 이 국회 정치는 유권자인 모집단을 그 샘플인 국회의원들이 대신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점점 이 모집단과 샘플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은 국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우리는 그동안 그걸 갖다가 말 실수라고 그렇게 해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말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종족이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만든 데는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은 아무런 흠결이 없다라고 믿는 일종의 그 내 정치인 무호주의와 같은 생각들 때문에 이 패가 갈리고 팬덤 정치가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만 인기를 얻으면 되는 정치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4월 즈음에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진아 국장님. 예, 저는 심판만 하는 정치라고 정해봤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에 대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안 바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 어느 때보다 이 심판론이 굉장히 부각된 선거이기도 하고요. 지난 2년여간 윤석열 정부의 실책들 많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심판해야 된다, 정권 심판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가 가는 거고요. 또 이제 그 그 거대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정권 차원에서 이제 그 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칫 거대한 심판론에 밀려서 정작 국민들의 삶과 민생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역할, 그리고 내놓아야 할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이야기되지 않고 있는 선거인 것 같아서 이 부분들 국민들, 유권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후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판론에만 매몰된 선거로 이것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어떻게들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저는 좀 다르게 평가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냐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은 상급자가 항상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수업을 하다 보면,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기관의 장이나 리더가 실질적인 리더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 시간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건 교수가 아닙니다. 괜찮은 학생이 수업 분위기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수가 갑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히든 리더, 숨겨진 리더는 그 학생일 겁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면 항상 조직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을 하고 검사 시절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검사보다는 한동훈 검사가 많은 수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비대위원장을 보면 마치 이날을 위해서 준비된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 그러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하나는 8.6 운동권 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대폭 줄여 나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한쪽 민주당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친명 비명에 이어서 친문 반문의 어떤 경쟁 구도까지 막 생기는 상황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채택을 하게 되면서 전 처음에는 그 지역구 선거를 얘기하지만 비례로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구 선거에서 이른바 지지 세력, 팬덤들이 굉장히 세게 붙어서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정치에서 가장 큰 이제 고비, 위기가 두 번에 있는데 하나는 공천 과정이고 하나는 선거가 끝난 뒤에 이제 불게 되는 후폭풍인데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후폭풍이 클 수가 없는데 반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워낙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 선거가 87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 이후에 가장 큰 정당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불 텐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대표님. 네. 거대 양당의 지지율이 지금 팽팽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보면은 집권 이후에 지금 거의 최악의 상황에 있다라는 걸 비교해 볼 때 어쨌든 여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가 나름대로 그 지지율의 하락을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당은 상대적으로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혁신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수용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그 보기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대통령의 아바타는 아닌 상황, 이런 어떤 적절한 지점에서 지지율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얘기하는 뭐 정치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의원 수 250명 감축 이런 걸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충돌과 잡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어떤 이런 상황을 이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부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요. 예.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일단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있는 건 분명하고 이제 사퇴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확하게 또 시스템 공천이 이루어질 수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볼 때 양당은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정치 개혁 혁신,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과의 어떤 세대 교체 이런 부분들을 어느 당이 그 잡음 없이 잘 만들어 나가는가가 총선의 어떤 그 미세한 판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또 국장님. 예, 두 분과 흐름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치 뉴스 굉장히 많지만 요약을 해보자면 전국을 다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론과 뉴스에서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민주당과 야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언론, 뉴스에서 사라진 윤석열 대통령이 의미하는 바는 이 총선 흐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왔던 실책이나 아니면 뭐 디올백 논란 같은 경우까지 총선에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서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서 사라졌다라는 판단 자체가 국민의힘이 앞으로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3정당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등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빅텐트.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충북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뭐 찻잔속의 태풍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상하기를 그 5가지의 이제 정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 중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을 빼놓고는 다 민주당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저는 이쪽 네 개의 정파는 좀 모이기가 쉽지 않을까 했는데 원칙과 상식에서 한 분 한 분 떨어져 나가서 한 사람밖에 지금 이낙연 씨와 같이 이낙연 전 총리와 같이 연합을 한 상태이고 또 금태섭 당도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잘 못 일으키는데 이런 그 제3의 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려면 뭐 3가지 요소를 말하지 않습니까? 리더십. 그래도 새로운 정치의 기수라든지 명망이 있는 정치인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 거기다가 지역적 기반 좀 있어야 되겠고요. 마지막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물입니다. 인물. 이 3가지가 이제 기존의 제3당이 성공했던 사례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JP, 김종필 전 총리, 뭐 정말 영원한 2인자로 불렸던 정치인에다가 충청권 기반에 그 당시에 그 자민련에 들어갔던 인물들이요. 굉장히 중진의 정치인들, 장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또 지역적 기반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20대 때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도 호남 지역에 기반이 있었고 또 안철수라는 새정치의 기수가 있었고 또 그때 들어갔던 인물들이 여러분 이름 되면 다 아시잖아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주승용, 조배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제3당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왜 정치를 한가라는 개혁의 이슈가 정확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이전의 정치와 달리 우리는 이런 정치를 하겠다라는 이념적인 지향이 분명하고 정책도 분명하고 인물들도 이삭줍기, 낙엽 쓸어 담기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주춤주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바람이 불지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간 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공화당이 3당 합당할 때 그때 합당 사유는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DJP 연합 그것도 의원 내각제였습니다. 이 정도의 이슈는 가지고 신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노인 얘기하고 젊은이 아침밥 얘기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바람을 일으키기 어렵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개혁적인 마인드와 정책 최소한도 개헌 정도의 이슈는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원동력이 약하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저도 그 특히나 충북에서는 바람은 불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예.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의 면모를 봐도 그렇고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충북에서 그렇게 그 3당의 바람이 크게 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3당이 성공했던 것이 이제 자민련 이후에는 이제 국민의당이잖아요. 2016년에 창당돼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그 유력한 대선 후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남의 기반에 정치인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당시에 지역구만 25석 또 비례 13석해서 38석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당도 수명이 2년밖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돌아가는 구도를 보게 되면 그 이낙연 대표나 그 또 이준석 대표 이 두 사람도 이번 총선에서 물론 이제 본인 불출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두 사람이 이번 총선 이후에 본인이 딴 사람 당선 젖혀두고 본인이 살아남을까에 대한 것도 사실 희박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결국은 이 정당이 두 정당이 합쳐지든 뭐 따로 가든 간에 소위 말하는 그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였던 그런 힘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총선 이후에 흡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또 이제 어느 쪽으로 흡수될지는 뭐 다 보시는 분들도 짐작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도 지금은 어떤 정당 지도가 웬만큼 나올 수 있지만은 막상 투표를 하러 갈 때
이 정당의 어떤 세력화를 신뢰하면서 한 표를 던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자, 22대 총선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택 유지를 했다라는 건 가장 나쁜 최악의 선택은 피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권역형 병립형과를 놓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했죠. 그리고 뭐 60여일이 다 돼, 총선 60여일이 다 다가올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하다가 겨우 민주당이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정치 개혁을 향한 그나마 부족한 한 걸음을 다시 뒤로 되돌리지 않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근본적인 한계로서 위성정당을 막지 못한 그대로 4년 전에 위성정당의 꼼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이 크게 좀 반성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비례선거제의 고민 자체, 뭐 선거제 전반에 대한 고민 자체가 지난 7월, 6월 당시에 이 2+2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부터는 사실은 제대로 진도를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시민사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건을 제안을 했지만 다 뭐 헌법에 위배된다, 기본권에 맞지 않는다라는 핑계만 대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도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국회가 이것들을 위성정당을 방지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4년 전의 위성정당과 현재의 준위성정당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다르다는 걸 잘 모르겠고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민주당이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방식으로 4년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펼쳐져야 한다라는 전제가 필요할 텐데 앞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결정하는 과정 안에서 민주당이 과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대로 이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아니라 정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뭐 특성이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뭐 선택과 결심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바라기는 100% 연동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오고 이 국민들의 이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목소리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정의당마저도 녹색 정의당을 만들었는데 그럼 이건 위성정당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거대 양당과 연대하느냐 아니면 거대 양당이 개입하지 않느냐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구에 후보를 내느냐 아니면 정말로 비례대표 선거만을 위한 정당을 만드느냐를 일단 구별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입장이 단호하고 간단했던 정당은 국민의힘입니다. 예. 왜냐하면 병립형하자 아니면 우리 위성정당 하겠다라고 이제 대놓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정되는 대로 A냐 B를 택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민주당의 선택인데 왜냐하면 제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표를 가져가서 당선자를 내는 것이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인가 불리할 것인가 또는 뭐 지난번처럼 그 위성정당 비스무리하게 만든 그 정당들을 당선시켜서 이제 그 내보내는 것이 네네. 당에 도움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마지막 선택이 이재명 대표의 몫으로 돼서 결국은 이제 이 선거연합 이런 정당을 만들게 된 건데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볼 때 21대 선거와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어느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제발 좀 이런 거 좀 그 국회 시작하면은 22대 국회 처음부터 논의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지역 안배도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완전히 인구 중심으로 그 표의 등가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회를 그 구성하는 문제를 가장 먼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첫 번째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와 친화력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비례대표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 선거를 하는 나라들은 보통 지역 선거만 합니다. 예. 비례대표제는 의원 내각제를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제도들인데 이 제도가 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제를 유지하기 위한 편법입니다. 거대 정당이 많은 의석을 가지고 여기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대 양대 정당이 어떻게 보면 담합 내지는 야합인데요. 그때의 그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성을 보완하고 정치 신인들이 지역구 선거를 치르기 어려우니까 신인들을 좀 영입하겠다. 여성, 청년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용됐냐 그러면 정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헌금을 받아서 또는 당대표나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자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비판이 되어 왔죠. 그리고 막상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정치를 해나간 분들도 많지도 않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21대 때 정말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 중에 지역구 선거로 돌아서 정치인으로 쭉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나면 잘 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비판이 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역구 선거를 치렀습니까? 이제 치르면 우리가 각 정당의 인물은 잘 알아요. 이 후보, 최 후보 나왔네. 경력 다 볼 수 있어요. 비례대표제는 누군가가 결정을 하고 누군가가 리스트를 주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양력, 경력 나옵니다. 비례대표 의원들 극단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국회의원인가 할 정도로 조용히 4년 내내 월급 챙기고 그냥 떠나가는 분. 한 분들은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말 너무 막 과도하게 활동을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 또 일부는 정말 유능한 분들 계세요. 근데 또 일부는 떠납니다. 본인들이 정치 안 하겠다고. 이런 것을 볼 때 비례대표제가 과연 그 취지를 살리고 있냐 볼 때 준연동형까지 또 도입되게 되면 정말 저희들은 뭔지를 모르지만 리스트 막 이만큼 될 리스트에서 뭔가를 찍어야 되겠죠. 예. 선거제도는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국회의원 선거가 약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에 대한 페널티가 이제 부여되는데요. 도내 국회의원 8명 중에 5 의원이 반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 지역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님부터요. 네. 사실 한치 앞을 모르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자기 운명을 잘 알 수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뭔가 메시지를 당으로부터 이렇게 언지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스스로 무시하고 싶어하고 또 본인만 알고 밖으로 알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 국민의힘은 그 충청권 권역을 묶어서 한 명을 무조건 컷오프하는 게 있고요. 다선 의원들 3선 이상은 그 15%를 무조건 또 감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평가에서 또 나쁜 점수를 받게 되면 또 20%가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다선 의원들의 경우에는 최대 35%까지 감점 요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 보이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여론조사 비중을 80%로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인지도가 그렇죠. 높은 특히 이제 다선 의원들은 그만큼 많이 얼굴을 알렸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매우 피로감을 갖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다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도 이제 당무평가를 이제 이제 본인에게 통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공천 없이 경선 없이 이제 공천 확정된 지역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일단 10% 안에 들면은 30% 감점이고 11에서 20% 안에 들면은 20% 감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간에 일단 후보가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의 경우는 영남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호남 지역의 의원들에게 이제 많이 이런 페널티가 가기 때문에 사실 충청권에선 이런 어떤 그 풍랑은 크지 않아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자객이 보이지 않는다. 현역에 도전하는 인물들 중에서 그렇게 강력한 도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오랫동안 했고 본인 입으로는 그동안 못한 거를 한 번 더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동안 못한 거를 4년 더 준다고 할 수 있겠냐고 저는 묻고 싶거든요. 사실은 이제 이 세대 교체가 가장 좋은 거는 본인이 물러날 때를 알고
알아서 물러나 주는 건데 아직까지 제가 그 30년 가까이 기자하면서 그런 정치인을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그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세대 교체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은요? 다선 의원에게 어느 정도의 감점을 주고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게 페널티를 줘도 상당수의 다선 의원들이 침묵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현역이 유리합니다. 우리 뭐 지금 제가 예를 들면 현역 의원이면 저 국회의원 누굽니다. 뭐 지역 다니면서 인사하셔도 돼요. 그리고 의정 보고회 하셔도 되고요. TV 나와서 뭐 그동안의 성과 얘기해도 되고 그리고 이미 4년을 했으니까 제 이름 많이 아시거든요. 여론조사 전화로 하는데 제가 훨씬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상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못한 거 12년, 16년, 20년을 했는데 못한 거. 좀 약간 좀 낯뜨거운 말씀이신데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속내의 발로겠죠. 중요한 것은 공약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0년 내내 그 공약 나왔으면 그 공약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바라기를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룰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룰이 왜 꼭 선거를 앞두고 한두 달 전에 확정이 되는지 그게 안타깝죠. 예. 예, 최진아 국장님. 예, 여야 공이 다선 중진 의원에 대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퇴장해라, 아름다운 양보를 해라라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양보라는 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이제 언론 보니까 충북 지역의 세 곳 지역에 대해서 감점 주겠다, 3선 이상 했던 지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번 주에 이제 1차 경선 지역 발표하면서 다선 의원들이 좀 용퇴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내 뭐 일조한 사람들은 알아서 판단해라. 뭐 그게 누구냐에 대한 논란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할 정도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유권자 입장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다선 의원이 절대 악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초선 의원이나 정치 신인이 진리냐? 그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다선 의원들, 우리 지역의 다선 의원, 중진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선 의원다운, 중진다운 영향력과 활동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 혹은 국회에서의 인지도나 영향력만 취하는 데 집중해 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권자들도 또 정당에서도 이제 그만 물러서시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처음에 이제 충북 지역의 의원들이 공약 이행률이 전국에서 뭐 밑에서 세 번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만큼 이제 기득권을 취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국회의원 본연에 해야 할 역할들을 놓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대 교체니 다선 의원의 용퇴니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제3정당 이야기 다시 해보죠. 충북 도당은 창당이 됐는지 또 출마자는 있습니까? 네, 일단 창당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보다는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예. 조직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는데요. 새로운 미래의 경우에는 제천시장을 했던 이근규 전 시장이 민주당에서 이제 이 공천 전에 후보 자격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바로 가서 여기 지금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과거에 1990년대에 그 청주 흥덕에서 여러 차례 출마했던 김기영 전 도당위원장이 여기 입당을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후보를 찾고 있는 상황이고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에 그 청주 11선거구에 바른미래당인지 국민의당인지 좀 헷갈리는 당이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나와서 한 13% 정도를 득표했던 장성남 현재 그 청원 지구당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청원 선거구에 출마하겠다고 이제 등록한 상태인데 딱 한 명 지금 등록이 되는 상태라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중량감 있는 인물을 우리가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인물이 지금 있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그 속된 표현으로 이삭줍기가 항상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3당의 네. 경우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북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유독 제가 볼 때 이 3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그 공천 경쟁하고 있는 경우에 최대한 그 공천 속도를 뒤로 밀어서 3당 행으로 하는 걸 좀 막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개인적으로는 3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화도 해봤으나 이제 그분도 그런 얘기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인물 중에서 가지 않겠다, 여기서 경쟁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는 인물도 있기 때문에 결론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양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질적으로 많이 준비되어 있는 어떤 그런 후보들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사실은 세대 교체라는 게 유권자가 생각하는 세대 교체와 정치가 생각하는 세대 교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세대 교체는 같은 정당 안에서 사람만 바뀌는 게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정치적인 국민들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격적인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의제, 새로운 주제들이 다뤄지는 방식으로 국회가 재편성돼야 한다는 것까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게 세대 교체고, 사실은 초기 제3지대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양 거대 정당이 담보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 제3지대에선 해줄 수 있겠다라는 열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집중이 되었던 건데, 사실은 그 지금의 흐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대 교체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의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입법에 대한 전문성 측면에서 법조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성적을 보면 법조인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세대 교체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법조인 출신 말고 또 다른 전문가 출신의 의원으로 하자, 이런 방식의 세대 교체는 근본적인 국회의 변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 문제나 안전 문제나 혹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나 젠더 이슈나 그동안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가는 것이 진정한 세대 교체고, 그런 것들을 정말 제3지대나 혹은 다른 정당들에서 담아 안을 수 있는 역량이나 고민들이 좀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 충청북도에서 발빠르게 지역 현안 70여 건을 총선 공약으로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여야 충북도당에선 지역 공약이 발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아직 지역 공약은 나오지 않았고요. 예. 저는 여기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첫째, 그 청주시의 의원 후보의 공약이나 청시장 공약이나 또는 그 국회의원 공약이나 대동소이예요. 네.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각 정당 후보 간의 공약도 거의 비슷하고요. 또 선거운동하고 진행하면서 옆에서 얘기하면 또 그 나도 하겠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민감한 문제, 개발을 찬성하는데 여기는 반대한다라든지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정당 후보의 공약은 다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원이 되고 나서 청주에도 4개의 선거구가 있잖아요. 예. 어디 선거구 가릴 거 없이 그 연말이 되면 다 자기가 했다고 해요.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저는 공약의 완수를 따지는 문제도 그냥 됐냐 안 됐냐만 보고 따지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찌 보면 4년 안에 끝날 수 있는 공약도 필요하지만은 10년, 20년을 보고 임기 내에 못 끝내는 공약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까지를 정성으로 다 평가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정량 평가만 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이걸 공약이 뭐다라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저는 오히려 어떤 법안을 입법할 것인가, 이걸 먼저 얘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에서 얘기한 71가지를 이제 보면은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이에요. 지난해 우리가 그냥 자동 폐기만 막아놓은 상태인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문제라든지, 또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확보하는 문제, 그 다음에 특이하게 이제 작년에 우리 지역에서는 안타깝게도 오송에서 그 참사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 그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원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중부고속도로 남이 호법 확장하는 문제는 이게 제가 처음 기자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게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보다 보다 민감한 문제, 아까 우리 최재형 국장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소 위험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좀 소신 있는 공약이 나오기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교수님. 당선되기 위해서 공약이 별 도움이 안 된다.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 나오면은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인데 재탕, 삼탕, 이제는 곰탕. 똑같아요. 20년 전 공약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딱 띄는 거대한 철도, 항만, 우리 같은 경우 공항이죠. 도로. 굉장히 뭐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귀에 싹 들어오고. 20년 이상 안 되는 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공약을 이행했다고 얘기하느냐? 수천억 들어가는 그러한 수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실시 조사하는 예산 5억 잡아놨다. 국회에 반영했다. 그럼 한 겁니다. MOU 맺었다. 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약간의 민물만 깔아주는 것이죠. 근데 바람직하기는 뭐냐 그러면 진짜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미래 사회를 볼 때 철도 중심의 그러한 사회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드론이 나오고 무인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승용차들이 나오는 시대에 또 그렇게 많은 도로 철도 깔았는데 가성비 어떻습니까?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라라는 법안을 만드시고 저는 굉장한 해안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500억 이상의 국비나 지방비를 쓰는 사업은 이게 비용 대비 실익이 1이 됐냐를 봐서 발주를 해라. 왜냐? 아시는 거죠. 정치인들은 다 된다 그러니까. 공항, 지금 비행기 안 뜨는 공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또 성과를 요즘에 뭐라고 하느냐. 예타 면제를 했다는 걸 성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지방 여행 다니다 보면 깜짝 놀래요. 와, 도로 너무 좋은데 차가 없어. 이젠 그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아파하고 노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에 타 죽어가지고 돌아가시고요. 고독사를 하십니다. 그 여파가 이제 우리 도시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공약들 좀 진지하게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맞습니다. 지역 공약은 표심을 움직이는 도구라고 할 수 있죠. 각 정당에서 좋은 지역 공약과 정책을 발표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반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이슈가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네. 예, 대표님. 쟁점되는 건 뻔하죠. 사실 유권자들이 지겨워하는 것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정치 공방들, 아까 얘기했던 뭐 운동권 세대 퇴출 얘기 나올 테고 또 뭐 특검 얘기 나올 테고. 근데 사실 그런 얘기하는 정치인들을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선택이 됐으면 좋겠고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충북에 우리가 지금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인구 감소 소멸 얘기하는데 인구가 주는 거를 사실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컴팩트 시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그 우리 지역 안에서도 분산을 해서 분권 발전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행정구역을 어떻게 재편할 거냐 인구가 계속 주는데 그냥 이대로 둘 거냐 아니면은 뭐 도를 없애고 또 광역 단위로 만들 거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됐고 또 강원도도 특별자치도고 예. 세종특별자치시고 전북도 전북도 이제 전라란 말이 사라졌어요. 그냥 전북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전북특별자치도가 됐고 경기도도 지금 분도해서 특별자치도 간다고 하는데 충북은 중부내륙 특별법을 얘기했잖아요. 이게 영어로 이제 표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프로빈스가 되고 저쪽은 스테이트가 되잖아요. 네. 한 나라에서 완전 다른 그런 지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충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거를 쟁점화시키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속 어떤 자기 정당의 당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홍위병 노릇하는 그런 정치인들은 저는 뽑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최진아 국장님. 예, 전국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사실은 폐기되는 듯하다가 다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김포 편입 문제를 시작으로 사실 이 문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점에 대해서 총선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수도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국가를 가로지르는 기본 전제였었는데 이것들을 뒤흔들겠다라는 취지가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국장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자치단체들도 우리 지역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이게 만드는 그걸 이제 여당이 스스로 초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발표된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만 해도 사실은 지역 의료, 지역 그 공백에서 사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충북입니다. 그렇죠. 충북의 이제 그 진료 가능 사망률,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적으로 수치로 보면 굉장히 떨어지는 수준이고 아예 꼴찌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꼴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만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의 의료 공백이 해소될 수는 없죠. 근데 그것으로 같이 붙어줘야 하는 법안이라던가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방식은 총선용 혹은 민심용으로 던지기식으로 이것들을 발표하고 있다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이것들을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총선에서 좀 유권자들이 좀 분명하게 이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좀 시각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달 경실련에서는 이번 총선 공천과 관련해 자질 미달 현역 의원, 이른바 부적격자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을 했는데요. 최진아 국장님,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공천 배제해야 한다라는 대상으로 34명의 현역 의원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의정활동 동안에 얼마나 제대로 했냐, 출석률을 비롯해서 제대로 활동했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뭐 전과라던가 부동산을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많이 늘렸다던가 하는 기본적인 자질 그리고 반입법 그 활동, 반입법 개혁 활동 이렇게 법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이제 세 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한 건데 충북 지역에서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예상하죠 명단에서는 이제 입법 성향 반개혁 입법에 따른 평가는 사실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정당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국회의원의 출석률이라던가 입법 발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김남국 의원 발로 시작됐던 가상자산, 그것도 의정활동 기간 중에 가상자산 뭐 거래라던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의 문제를 다루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들이 저는 정당 안에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당의 공천 과정을 뛰어넘어서 이 후보들이 사실은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역 의원들이고 다선의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선거 과정 내내 사실은 좀 제대로 알려지는 과정. 이게 뭐 어떤 당의 후보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비판적인 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받아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오늘 못다한 말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60여일, 총선 60여일을 남기고 겨우 이제 선거제도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광주 선언이니 하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봐선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이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했던 약속들을 조금 더 빠르게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 과오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지점이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 부분이고 21대 국회에서 했어야 할 많은 것들이 아직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30% 이상이 아직도 공약이 진행 중이다라는 답변을 할 정도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총선판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21대 국회가 단순히 뭐 반이재명, 반윤석열, 뭐 정권 심판, 거대 야당 심판이라는 프레임에 유권자들이 갇힐 게 아니라 국회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의원들이 어떤 국민의 대표다운 활동을 해왔는지를 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 네. 아까 경실련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지켜봤던 시민운동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게 저는 과거에 2000년대 낙천 낙선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총선 시민연대. 네, 총선 시민연대. 저는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선거는 사실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후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제대로 된 후보를 뽑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선거를 흥행할 수 있는 방법이 지지하는 후보와 그 비호감 후보,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갖다가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한 단체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또 머리를 맞대고 해서 발표를 해서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국회의원이 됐을 때 이런 법률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의 1호 그 발의할 법률은 뭐다. 이걸 가지고 좀 승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아시안컵 8강전 끝나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상도 심하고 몸도 굉장히 힘들 텐데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냐 했더니 국가를 대표해 뛰는 선수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런 정치인이 없을까요? 비윤, 친윤, 비명, 찐명, 반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말 가까이 하고 국가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고민하는 친국, 친민의 정치인들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예. 예, 오늘 토론 나눠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설 연휴에는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올해는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이번 연휴 밥상 민심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여론조사도 실시되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